묵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또.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건데,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닝 하는데 회원님들이 무산소성 운동, 유산소성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각각 있는지, 네. 혹은 대부분이 이런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무산소 운동만 해도 뭐 살이 빠지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뭔가 생리학 베이스로 네. 기초적인 이런 생리학적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좋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어, 유산소 운동이 혹은 무산소 운동이 각각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랄까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을지. 네,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운동 강도기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 강도에 의해서 쓰이는 에너지 시스템이 좀 다른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회원님들이 이런 질문 진짜 아까 전 말씀하셨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웨이트만 해도 살이 빠지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그치. 무산소라고 표현 안 하지. 웨이트지. 웨이트 해도 살이 빠지냐? 그리고 막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게 HIIT, 히트 트레이닝. 그래서 그거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사실 무산소 운동이지만 살이 되게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실제로 HIIT는 아마 올해도 그 트렌드에 들어갈걸요? 그 ACSM에서 나오는 거.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 그게 아무래도 좀 그룹 운동에 대한 성격 중에서도 크로스핏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뭐 푸사오나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어떤 효과 있는지. 일단 우리가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산소가 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정이 몇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ATP, PC랑 이제 해당 과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ATP,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초고강도 그리고 초반에 주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길어봤자 1분 내지 2분까지밖에 못 써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엔 유산소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예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보충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이 끝난 뒤에도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산소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EPOC. 네. 산소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다행이다. 이 산소 부채라는 개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당 과정을 하면 우리 몸에서 젖산이 쌓인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피로물질로 젖산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젖산이 피로물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맞죠. 네, 오히려 수소이온이 피로물질이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해당 과정을 계속 굴리면, 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굴리면 수소이온이 부가물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특히 해당 과정을 할 때 수소이온이 많이 나오는데, 얘를 일단 당장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얘를 해결을 하거든요. 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자 전달 체계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가 확실히 돌아가지 못할 때, 충분한 양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피브로산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수소를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젖산이 돼요. 그래서 수소를 없애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쌓아두다가 결국에는 이 젖산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얘를 다시 이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얘가 산소도 필요하고, 처음에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쓰이기 전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ATP가 100이에요. 그리고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드는 게 또 100이야. 그럼 총 200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얘가 쓰이는 과정 동안 최소 100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150을 써버려서 한 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을 채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끝난 뒤에도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 계속 돌려서 그 50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끝난 뒤에도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고 호흡량이 계속 증가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을 산소 부채라고 하는데 이 과정 동안 지방이 계속 타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산소 부채 때문에 지방이 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다 네. 라고 하면은 지금 말했던 이런 뭔가 방식의 트레이닝을 좀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운동 강도와 운동 양, 운동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운동 볼륨을 충분히 뽑아내야지 결국에는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동안 이제 지방을 계속 태우게 되니까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의 분배라든지 이 실질적인 이제 뭔가 적용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크로스핏이나 이런 부티크 피트니스 보면은 거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서킷 형태로 뭐 40초 하고 10초 쉬고 뭐 30초 하고 10초 쉬고 막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뭐 시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가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좀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고강도 운동 자체를 오랫동안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도 최고강도의 운동은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심박수로 보통은 사실 음.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개개인마다 심박수를 잴 수가 없으니까. 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워치나 이런 게 잘 돼서 잴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 강도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심박수에 관련된 표현은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뭐 대답을 못하는 수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고강도 운동은 내가 옆에 사람 질문해도 대답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운동 시간을 늘리느냐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 건데, 어, 사실 인터벌 시간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 운동 시간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총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지금 당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보통 와드나 이런 거 하면은 대략 한 바퀴 돌면은 한 20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한 20에서 30분 정도 와드를 수행하는데, 근데 그 와드를 보면은 고강도 운동이 있고 저강도 운동이 있고 맞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강도 운동에서 오히려 리커버리를 하고 그 다음 고강도 운동을 치고, 근데 실질적으로 고강도 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5분 내외여서 그 이상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실 고강도로 심박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강도 운동을 지속을 했을 때 그 심박수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강도 자체가 좀 낮아지더라도 운동량, 한 몸이 느끼는 운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 에너지 소비도 훨씬 더 느는 상태로 유지가 돼서 그런 트레이닝을 또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정리해 보면은 사실은 뭔가 시간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무게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보다 일단 총 운동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RP라고 표현해야 되나? 맞아. RP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RP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벅차게 운동을 좀 지속시켜 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좀 이야기고, 두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스포츠 신장. 네. 스포츠 심장. 스포츠 신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츠 심장으로 바뀌었다, 막 박지성 얘기할 때 맨날 그쵸. 막 무게 심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분당 40배 뛰고. 그런 거 분당 40대 좀 심했다. 근데 이봉주 선수가 실제로 분당 40배 뛰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지금 좀 부정맥인데. 그래서 스포츠 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심장은 이게, 유산소 트레이닝의 적응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을 계속 지속을 하면은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적응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심박 출량 자체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필요한 심박 출량이 있어요. 근데 이 심박 출량이 뭐냐면 심장이 1분 동안 짜주는 혈액의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심박 출량은 1의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동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정의처럼 1분당 짜주는 피의 양인 건데 우리가 심박수가 결국엔 일정량이 안정시에는 그럼 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박수가 떨어지는 게 스포츠 심장이죠. 근데 왜 떨어졌냐면 결국에는 1의 박출량이 많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심장의 근육 자체가 비대해져서 그래요. 그 근비대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웨이트를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심장에 있는 심장 근육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1의 박출량 자체가 증가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러닝 하시면서 되게 많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근데 굉장히 이제 선수급에서도 스포츠 심장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제 뭐 본투비라고 하잖아요. 네. 태어나기를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능이 좋게 태어난 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유전적인 측면은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저는 특히나 이런 이제 심폐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점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 가지고 있던 거를 생각보다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나의 심장의 역량?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논문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근, 적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백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근으로 불려서 이제 파워 운동할 때 잘 쓰이고 적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트레이닝, 지구력 훈련에 많이 쓰인다. 그러면 마라토너는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적근이 많을까? 라고 해서 봤는데 그렇진 않아. 이게 마라토너도 이제 선수급에서도 완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실제로 적근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속근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록을 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치.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트레이닝으로 바뀔 수 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비율이 바뀌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속근도 타입이 1, 2가 있잖아요. 맞죠. 응. 타입 그쵸. 2 타입 2A, AB. AB. 타입 2 AB가 있는데 이제 핑크 근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의 적근의 이제 속성을 가진 이제 속근이 있어요. 백근이 있는데 걔가 능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적근 속성을 띠느냐, 조금 더 백근 속성을 띠느냐는 이제 트레이닝에 따라서 걔가 변해줄 수 있다. 갑자기 이거 번외 질문인데 우리가 네. 두 번째로 스포츠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막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아요. 불법 약물 맞아. 그러면 심장 비대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심장의 근육이 또 비대가 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지금 말했던 스포츠 심장이랑 사실 일맥상통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간에 심장의 비대가 나타났으니까. 그쵸. 그럼 그들도 또한 뭔가 이런 스포츠 심장처럼 바뀐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심장 자체는 심박 출량이 강해지지만 얘가 강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강축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전기 신호가 한 번만 띡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등척성 운동할 때 가장 큰 힘을 많이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전기 신호가 쌓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장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 왜냐면 쥐가 나면 안 되니까. 피로도가 높아서 쥐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활동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게 속도가 느려요. 심장은. 근데 이제 강제로 이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게 아니라 약을 마시면 강제로 진짜 근육 세포가 이렇게
커지고 커지는 증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심장에서 자율박동이 적응을 못해서 얘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그치, 되게 많아요. 오히려 부정맥 오고. 네, 부정맥 오고 심장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율 시스템이 이제 조율해주는 시스템 적응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얘가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사이즈로 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커져서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성장호르몬 먹고 그러시면. 맞아, 맞아. 그래서 거의 그거랑 비슷해요. 노인분들이나 심장 안 좋으신 분들도 심근비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아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같은 심근비대지만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는 거랑 질환적으로 오는 그런 거는 아예 다른데, 이제 약물을 통한 거는 거의 질환적으로 오는 거랑 성향이 비슷하지. 완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그렇지만 그렇게 약물을 투여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기검진 받을 때 물론 호르몬 검사도 받지만 이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쵸. 바이탈 어떤지 이거 그쵸, 막 그쵸. 호흡 그거 체크하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그러겠다. 네. 이게 근데 진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디빌더 분들이 프로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알리고 쓰시는 분들은 되게 운동도 하지만 존경하고 하지만 그 약물에 대해서 위험성 분들도 충분히 알고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아시고 사실 하시는 거니까. 예, 맞죠? 뭐 근데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장기도 막 이게 비대해지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호흡을 못 해요. 맞아, 맞아. 예. 생각보다 생리학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데요? 이 뭔가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해부학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뭐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생리학적인 거, 이런 기초학문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등한시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이거 강의 한번 해요. 생리학 재밌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 첫 네. 번째는 이런 유산소성 혹은 무산소성 운동에 대한 속성이나 혹은 이러한 운동들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스포츠 심장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한 두 개 정도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질문들이 있거나 혹은 또 좀 핫한 주제들이 있으면 그거 토대로 해서 한번 영상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롭톡